2019년 2월 26일 저녁 7시경 인디애나주 에번즈빌 소방서에서 12시간 교대를 마친 51세 소방관 로버트 도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린 그는 뒷좌석에 둔 근무 교대용 가방을 꺼내려고 차 뒤로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렸고 두 발이 그의 등에 박혔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몸을 질질 끌고 트럭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산탄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에서 총소리를 듣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와 911에 전화했습니다. I need an ambulance. What's the address? I need help, please. What's the address? 2728 Oakley Street. What's going on there? My husband just got shot. I don't know. I just heard a bunch of popping. Please get somebody here. Rob. What happened? I don't know. I saw his truck pull in. I saw his headlights. Ma'am, all I saw was my husband's headlights pull into the driveway, and then I heard a bunch of popping. Where's your husband? He's on our front walk. He's alive. Is this your husband? Yes. Yeah, his name is Robert Doord. He's a firefighter. Get the med kit! He's still got a pulse. Nah. Stay with me. Stay with me. Heart's still pumping. Gosh. He's starting. 곧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많은 응급요원들이 로버트를 잘 아는 동료들이었기에 현장은 더욱 감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I just realized who it is. There's Robbie. Robbie. You got anything? Connect Electro. Just flush it. Robbie. Robbie. He's done, dude. Damn it. Oh, God, no. Oh. Damn it. Does he know him? It's a small department, man. He's got a fireman shirt on. 로버트 도어는 30년 가까이 시민을 위해 봉사해온 베테랑 소방관으로 친구들은 그를 로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심각하게 입은 총상으로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뒷좌석 쪽을 향해 서 있었고 총알은 등 쪽에서 날아왔습니다. 이는 범인이 로비의 집 쪽, 트럭 앞쪽에 서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총성은 빠르게 연속으로 울렸고 범인은 바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상한 점은 총알은 5발이나 발사됐고 몇 발은 길 건너 집 벽에도 맞았지만 현장에는 탄피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주워갔다고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타이어가 급히 회전하는 소리나 차량이 달아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범인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로비는 198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 24세의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28년 동안 수많은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12명을 구조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버트는 지역사회의 영웅이었고 봉사하는 삶을 온전히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관계에서 딸 1명을 두었고 아내 엘리자베스 폭스와의 결혼으로 2명의 의붓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와 결혼한 지 불과 145일 만에 그는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로버트와 엘리자베스는 결혼 전 약 11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살 때까지 위탁가정에서 지냈고 이후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입양된 아만다와 친자매처럼 자란 두 사람은 각별한 관계로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아만다는 자주 만났으며 각자의 연인과 함께 더블 데이트를 즐기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로버트의 딸과 엘리자베스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Is that the daughter? It's my dad. I need to get down there. I understand. You're not going through this crime scene. Okay, well then get my mother down here. Her name is Elizabeth Dorr. Still, everything's being investigated. Is he alive? No, he's not. Oh my god.
I was afraid to go out at first because I didn't know if there was somebody out there. 경찰은 로버트 휴대전화뿐 아니라 엘리자베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고 집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회사에서 받은 그녀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던 중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실제 휴대전화 통화 목록과 전화회사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기록에서 사라진 통화는 오후 6시 46분에 시작해 6시 51분에 끝난 5분짜리 통화였습니다. 첫 번째 총격 신고 전화는 오후 7시 5분에 접수됐으니 남편이 피격되기 불과 15분도 안 되는 시각에 베키는 누군가와 5분간 통화를 한 뒤 그 기록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 번호의 주인은 레리 알리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베키의 자매 아만다의 남자친구 레리였습니다. 단순히 자매의 남자친구와 통화했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사실이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는 과거 살인 전과가 있었습니다. 1996년 6월 당시 17세였던 레리는 70세의 제임스 몽고메리를 상대로 강도 시도를 벌였고 결국 그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강도 중 살인이었기 때문에 성인으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사형까지도 직면했습니다. 결국 레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죄 협상을 받아들였고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범수 감형, 가석방 등을 거쳐 절반 정도만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11개월 만에 그는 엘리자베스의 자매 아만다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경찰은 안방 서랍장 안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로버트가 쓴 것으로 보였고 엘리자베스에게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혼한 지 5개월도 안 된 이 부부가 결코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의 삶에 다른 남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드러났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온 이후로라든가 너의 휴대폰에서 그의 문자를 보았다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로버트의 몸에서 45구경 권총탄 1발과 산탄총 버크샷 4발이 발견됐고 또 다른 45구경 탄환 1발은 어깨와 목을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이 탄약 조합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현장에서 탄피나 탄환 껍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인이 여러 종류의 탄약을 장전할 수 있는 리볼버, 예를 들어 타우러스 저지 같은 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리볼버는 발사 후 탄피가 자동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범인이 현장에서 탄피를 전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소방서는 반드시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범인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제보에는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한편 에반스빌 경찰은 사건 6개월 전 한 전당포에서 타우러스 저지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당포의 직원 명단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레리 리치먼드의 아들인 레리 리치먼드 주니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같아 혼동될 수 있으므로 아들은 주니어라고 부르겠습니다. 경찰은 먼저 유력한 용의자인 레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Obviously, we're looking into the Robert Dorr situation. He was gunned down in his driveway.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Well, do you wish to talk to me without a lawyer present? I have no problem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I will cooperate fully. Okay. Due to my past, I have been incarcerated. Sure. I'm on probation. I don't need any problems. Sure. No. 레리는 사건 5분 전에 베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자기였음을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총격 사건 관련 조사 때 배운 교훈 덕분인지 이번엔 바로 말을 멈추고 변호사를 요구했습니다. 형사는 어쩔 수 없이 레리를 풀어주었고 엘리자베스를 조사했습니다. And tell us who you talked to 5 minutes before your husband was killed in your driveway, getting out of this truck in the back of the head. We're asking you questions we know the answers to, Becky. Becky, we know the answer. So you can let us do the talking for you, or you can do the talking for yourself. And please tell the truth. Who was it? My sister's fiance. I don't know much about him. Then what did you talk to him about? Well, he
wanted to know if what Rob and I were doing is coming this weekend. I didn't tell anybody to hurt my husband. I've only met them a few times. But you had a 5-minute conversation with him. He basically asked what we were up to. Does Rob work this weekend? 경찰은 그녀가 레리와 통화한 사실을 숨기고 통화 기록까지 삭제한 이유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이어 그 사실을 감출수록 그녀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과 레리가 불륜 관계라고 오해할까봐 두려워서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로버트가 남긴 편지 속 인물이 레리 리치먼드이며 베키와 그가 불륜 관계였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니어를 조사했을 때 본격적으로 음모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니어는 아버지처럼 바로 변호사를 부르지 않았고 아주 협조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그 휴대폰에서 경찰은 타우러스 저지 권총 사진을 발견했고 이 총이 살인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레리와 주니어가 이 총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발견됐습니다. 주니어는 전당포에서 일할 때 그 총을 훔쳤고 며칠 뒤 아버지에게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전과자인 아버지는 총을 소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주니어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그에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총을 묻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키의 여동생이자 레리의 여자친구인 아만다도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 레리가 어디 있었는지 그녀에게 묻자 처음에는 집에 있었고 같이 영화 보면서 쉬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만다는 사실은 그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즉, 레리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만다의 집 주변을 수색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마당에 묻혀있는 여러 개의 총들을 발견했습니다. 총들의 일련 번호는 모두 지워져 있었고 살인에 사용된 것은 없었지만 전과자인 레리가 이런 총기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범죄였으므로 경찰은 그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결국 레리는 중범죄 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때 베키의 아들 나데니엘이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 어머니 엘리자베스와 레리가 불륜 관계였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레리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재소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레리와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레리가 자신에게 로버트가 우리 관계를 눈치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법의학 기술팀이 레리의 휴대전화를 완전히 추출해 분석한 결과 총 42,000건에 달하는 위치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사건 당일인 2019년 2월 26일 밤 그가 사건 현장에서 불과 약 60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로비가 총에 맞기 직전 엘리자베스와 5분간 통화한 직후 레리는 휴대전화로 경찰 무전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앱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그의 휴대전화는 꺼졌고 살인이 벌어진 뒤 약 9분 후인 오후 7시 14분에 다시 켜졌습니다. 사건 직후 CCTV 영상에서도 레리가 현장 인근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레리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인한 5년형이 끝난 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복 복역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역시 공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계속 수사 대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검찰은 마침내 법적 준비를 마치고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레리와의 불륜을 끝까지 부인했으며 대배심 앞에서도 거짓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그녀와 레리가 키스하는 장면을 봤다는 주니어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이를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대배심에서의 거짓 진술은 위증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결국 2022년 8월 엘리자베스는 위증 혐의로 체포되었고 보석금은 약 5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에게는 살인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2024년 5월 6일 엘리자베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 섰습니다. Elizabeth Fox Dorr thought she could delete a phone call and get away with murder. But what she didn't count on was the Evansville Police Department. Every effort
resource was put into the investigation of this case.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trial, the state will present it all. 재판 내내 검찰 측은 경찰부터 일반 증인, 사진 디지털 증거, 피고인의 녹화 인터뷰까지 모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종합해 배심원들에게 살인 공모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19년 2월 26일 밤 엘리자베스는 부엌에 있었고 그녀의 연인이자 공모자로 지목된 레리는 집 뒤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통화를 주고받으며 남편 로버트 도어를 살해할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초과 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로버트를 기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증거가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물질적인 증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증거는 레리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There will be no evidence that Becky Dorr had any conversation with anyone about killing anyone. That doesn't exist. That is a speculative, suppositional, grandiose suggestion to support a charge that should have never been filed. 변호인 측은 모든 증거들이 레리가 범인이자 유일한 가담자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Larry Richmond would have never thought to kill Robbie Dorr if it wasn't for the defendant. 검찰은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30년 소방관 경력에서 나오는 연금을 노렸으며 그 돈으로 레리에게 살인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레리가 현장 바로 문 앞에서 총을 쐈다는 점에서 엘리자베스가 그를 못 봤을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살해에 사용된 총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바로 남편이 살해되기 몇 분 전 그녀가 지운 의문의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통화 기록이 많으면 휴대폰 용량이 차서 느려진다고 믿어 평소에도 통화를 정기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가 살해된 날 지워진 통화는 단 한 건, 바로 레리와 나눈 통화였습니다. 배심원단은 6일간의 증거와 증언 청취 후 2024년 5월 14일 평의에 들어갔고 몇 시간 만에 엘리자베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키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know you all do not want to hear from me, and nothing I say can change anything. I also know you are devastated, angry, and need someone to blame. I feel the same way. Regardless what the verdict says, I am innocent of these crimes. 판사는 엘리자베스에게 60년형을 선고했고 살인 공모 혐의로 30년을 추가했습니다. 총 90년형으로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었습니다. 레리 리치먼드는 총기 관련 혐의로 받은 형기를 막 마쳤고 교도소 밖으로 나왔지만 조만간 로버트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이 있지만 엘리자베스의 사례를 보면 솔직히 그녀를 직접 지목하는 증거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9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레리 리치먼드가 받을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